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국의 정치 발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남북국 중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남북국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발해에 대해서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복습하는 문제 두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장인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전제화시킨 왕은 누구였죠? 신문왕이었습니다. 자, 신문왕은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왕권을 전제화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전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김흠돌이 장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장인 김흠돌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왕의 장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그냥 보통 평민이나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신라의 지배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신라의 지배 세력은 진골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골 귀족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골 귀족이면서 또 자신의 장인인 김음도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신문왕은 나는 그 사람이 진골이든 아니면 나의 장인어른, 나의 가족이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왕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바로 즉시 이렇게 숙청해버릴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문왕 때는 보면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서로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문왕 때는 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은 귀족 세력이었겠죠. 귀족의 힘은 내려와 있는, 낮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는 어떤 거였나요?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구서당 그리고 10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서당은 뭐였죠? 구서당은 중앙군이었어요. 그리고 10정은 지방군이었습니다. 네,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군인 구서당의 특징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 구서당에는 통일 신라 사람들만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라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말갈인 이렇게 피지배층들도 여기 중앙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었죠. 이렇게 피지배층들을 중앙군에 편성할 때 같이 했었던 이유는 어떤 거라고 했었나요, 제가?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을 하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족 통합을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면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1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해의 정치 체제와 발전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수업 속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그러면 그 의의가 무엇이 있을까? 그 증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고, 또 발해는 이러한 정치 체제를 갖추었고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대조영 사극 대조영에서 대조영 역할을 맡으셨던 최수종 배우입니다. 네, 이 드라마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에 엄청 재밌게 잘 봤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발에 대조영 하면은 이 최수종 배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여기 적혀 있네요.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 발해고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책이 여기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북국 시대라는 그 용어를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발해고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발해가 이 고구려 사람들과 그리고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그런 나라라는 우리 민족사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서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유득공은 조선 후기 실학자거든요. 조선 후기, 조선말. 이때 학자였던 유득공은 이 발해를 우리의 민족사로 편입을 시켜야 한다. 우리의 민족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던 고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고는 발해의 역할, 발해의 의의, 우리에게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수업해 볼게요. 자, 우선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평양에 당나라가 무언가를 설치했습니다. 무엇을 설치했었죠?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는데 그 이외의 나라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었죠? 각각 신라에는 계림, 그리고 백제에는 옹진, 도독부를 각각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유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패배한 후 이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어요. 요동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당 전쟁 패배 후 요동으로 안동 도호부가 옮겨졌고 이 당시 신라는 이제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대동강 이북으로의 진출보다는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삼국 간의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나당 전쟁이 있었죠.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든 지는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전쟁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내부적인 안정을 먼저 도모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진출보다는 대동강 그 이북의 땅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진출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내부 안정을 도모하고 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지지난 시간에. 아무튼 저번 시간에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신라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은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당나라의 강압적인 지배에 의해서 그 피지배층이었던 거란인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봉기를 일으키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 틈을 타서 고구려의 유민들이랑 말가린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대조영은 당시 그 고구려의 옛 장군이었어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대조영은.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들이랑 말가린을 이끌고 이 당나라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탈출을 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 소유인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인데 유민들인데 이렇게 도망을 갔으니까 잡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이 무리들을 대주영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을 따라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계속 따라가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또 뭐 그 전에도 많은 그런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그런 싸움 같은 게 전투 같은 게 일어났었는데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의 추격군을 이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이 사람들이 발해 건국 세력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당의 추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격파하고 나서 동모산이라는 지역에 발해를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조영,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중심이 되어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가린들이 함께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발해의 지배 세력은 거의 다 지배층은 거의 고구려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 대시성을 가진 그 예전에 고구려의 귀족이었던 그런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발해의 지배층이 되었고 나머지 말가린들은 피지배층은 이렇게 말가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해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30년 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만주를 무대로 일어났다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 멸망 후 30년이 지난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고구려의 옛 땅인 고구려가 옛날에 있었던 그 지역인 만주를 무대로 일어났다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통해서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그렇게 계승한 국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점에서 발해의
사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그 계승했다는 걸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그 발해에서 발해 국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본인을 고려 국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이 후에 나오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 국왕도 본인이 그 고려 국왕, 고구려의 왕이라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일본이 발해를 가리켜서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 속 일본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고려 사신 양승경 등이 방물을 바치고 말하기를 고려 국왕 대흠무가 천황의 승하 소식을 듣고 문안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그렇게 계승을 했구나.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이렇게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교과서에 있는 사료 읽기를 통해서 주변국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구당서를 보면은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당나라의 입장에서 그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고구려의 별종이다. 뭐 고구려 멸망 이후 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뭐 이주했다 하면서 이 고구려가 아니라 발해의 건국 세력인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동류를 끌어모아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발을 붙이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라는 글을 통해서 여기도 고구려 출신이 고구려의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호를 발해라고 나라를 세우고 그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발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발해는 건국 초부터 당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죠.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땅을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 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국 초부터 당나라와 계속해서 경쟁을 했죠. 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당연합을 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었죠. 네, 멸망시킨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당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구려 땅 회복을 위해서 발해가 이렇게 노력을 하자 당나라는 이때 흑수말갈 그리고 신라를 이용해가지고 발해를 견제했어요. 자, 그럼 우리 발해의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살펴볼게요. 한번.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왕은 무왕입니다. 자, 무왕은 당의 등주라는 지역을 먼저 공격했어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서지방에서 당나라와 이렇게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와 계속해서 경쟁하고 격돌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당나라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흑수말갈과 신라를 이용해가지고 발해를 견제했어요. 이렇게 당나라, 흑수말갈, 신라가 한 팀을 먹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해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돌궐이랑 일본이랑 친교를 강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맞추었어요.
당나라는 당, 흑수와 말갈, 신라 이렇게 한 팀이 되고 또 발해, 돌궐, 일본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왕은 무왕과 약간 대비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당나라와 친선을 맺어서 그 당나라의 중국의 발전한 선진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나라랑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이지만 그래도 당나라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성장한 그렇게 발전한 문물 같은 건 우리가 수용을 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친선을 맺고 또 문물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서로 사신을 교환했어요. 신라도 그 나당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그 부흥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나라와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신라와는 그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때 문왕 때는 신라와 서로 사신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신라와도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왕 때 중앙관제로 삼성육부제를 확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방행정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지방행정조직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관제랑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발해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고대 국가, 삼국에 대해서 배웠을 때 삼국도 이렇게 중앙이랑 지방의 이런 체제 같은 것들을, 조직 같은 거를 정비함을 통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발해도 이렇게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함을 통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왕과 문왕에 대해서 우선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무왕과 문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은 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한자로 생각하면 싸우는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안 적히네. 싸우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무왕 때는 싸우는 무왕. 무왕 때는 당나라와 계속 그렇게 싸우는 관계였다. 그렇게 경쟁하는 관계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그러면 반면 문왕 때는 문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한자로 문 하면은 뭐 글 같은 게 떠오를 거예요. 글은 조금 더 온화한 느낌이잖아요. 싸움보다는. 그래서 친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왕과 문왕을 각각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선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왕 때는 우선 말갈 세력을 대부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요동과 연해주로 이렇게 진출을 했죠. 이 토지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요동과 연해주로 진출을 하고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선왕 때 5경 15부 62주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지방행정 체제거든요. 아이고, 지방 체제입니다. 또한 활발한 대외 무역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업적들을 통해서 선왕 때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성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상경성 5경 중에 하나였고
그 당나라가 아니라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이 전성기 때 굉장한 번성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번성을 했냐면 당나라의 장안성 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당나라가 우리가 뭐 선진문물을 받아오고 하는 정도이면은 당나라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당나라의 장안성 규모만큼 상경성이 발해의 수도가 번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하자 발해는 주변국들에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해동성국을 보면은 여기 한자로 적어놨어요. 해동성국. 이 해동성국이라는 뜻을 보면은 그냥 바다 동쪽에 왕성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크게 발전한, 성장한, 왕성한이라고 할게요. 우선 왕성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성자인데 이게 왕성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동쪽에 굉장히 성장한, 크게 번성한 그런 나라다. 번성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또한 발해는 이때 계속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 독자적인 연호는 인한, 대흥, 건흥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전에도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울 때도 고구려와 신라가 각각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였나요?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주 큰 성장임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래 황제국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을 통해서 발해는 왕권의 강대함을 가시하였고요. 또 당나라 황제국인 당나라와 대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굉장히 약간 자부심을 가지는 그렇게 당나라와 대등하다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각각의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발해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고대 국가들의 특징이었죠. 고대 국가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치 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했어요.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인 이게 삼성육부거든요. 삼성육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당나라에 있는 삼성육부를 수용했다라고 적혀 있어서 우선 발해가 당을 모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삼성육부제도라는 게 당나라에 있던 것을 보고 이렇게 배운 거니까 당나라를 모방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칭이랑 운영 방식에 있어서 발해만의 독자성이 존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여기 밑에 다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행정을 담당하는 정당성에 권력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와 그 운영 방식에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정당성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이 정당성의 대표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당성 아래에 이 선조성과 중대성이 이렇게 밑으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정당성이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관할을 했는데 육부 명칭은 보세요. 충, 인, 의, 지, 예, 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육부 명칭은 유교 이념을 반영한 거예요. 충, 인, 의, 예, 지, 신 이게 유교의 덕목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체제의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조금 다른 부분 독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교육 기관인 주자감에서 유교를 교육시켰어요. 주자감이 이때 최고 교육 기관인 대학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유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아까 전에 육부의 명칭도 유교의 덕목이었고 또 이렇게 주자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유교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발해에도 굉장히 유교가 활발했구나, 번성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유교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더 자세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당나라에 파견한 유학생을 우리는 도당 유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발해 사람들도 이렇게 당나라에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지방 행정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5경 15부 62주 체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5경은 상경, 수도였던 상경, 그리고 중경, 동경, 서경, 남경 이렇게 다섯 개의 5경이 있었고요. 또 15부가 있었고 그 아래 62주가 있었으며 그 밑에 또 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밑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우선 전략적 요충지에 이 5경을 설치했습니다. 5경을 설치하고 또 15부 62주와 그 아래에 있는 100개 정도의 100개 정도의 현의 지방간을 파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현까지는 이렇게 지방관들을 파견을 했는데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까지는 이렇게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 그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은 그 지방간이 가지 않았다라고 배웠었죠. 네, 그렇게 이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은 그곳의 토착 세력인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촌장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기 촌장을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에는 그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고 그 토착 세력인 촌장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는 군사 조직 한번 볼게요.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12군을 이렇게 두었고요. 또 각지에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이 군대를 지방관이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견한 지방관이 이 군대를 직접 지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0세기 초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이 후삼국은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 이렇게 있습니다.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라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당나라는 각 지방의 세력들 그리고 또
연이은 농민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력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쇠퇴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신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이 당나라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거란이 등장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정복하는 것을 꾀하면서 발해를 공격했어요. 이렇게 발해를 공격했는데 잘 그렇게 막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귀족의 내분을 겪던 말에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귀족의 내분, 이걸 보면은 지배층들의 내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배웠던 고조선에 대해서도 배웠을 때도 그때도 내부 지배층들의 그런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발해 또한 귀족의 내분을 겪다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발해 멸망에 대한 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썰?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 왜냐면 발해가 굉장히 그렇게 굳건하게 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멸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보니까 백두산의 그 화산 활동했던 시기가 이 발해가 멸망하던 그 시기와 굉장히 약간 비슷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에 의해서 뭐 귀족들의 내분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을 했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이렇게 발해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발해 유민들은 후발해, 정안국, 대발해국 등을 세우면서 200여 년간에 걸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발해의 왕자 대광현은 그 발해의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을 했어요. 이때 이렇게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고려가 있었어요. 이 후삼국에 대해서는 고려 남할여초 그러니까 신라말 고려초 그 부분에 이 후삼국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는 발해의 왕자가 발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을 하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자, 유득공의 발해고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 유득공이 이렇게 적은 책이었습니다. 유득공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일컬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발해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민이고 그 영역이 고구려의 땅이므로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발해사에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신라와 발해는 삼국이 있었던 그 터전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발전했죠. 통일신라는 대동강 이남에서, 또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국이라는 말 속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해서 진짜 이 한반도 내에 신라 하나만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신라가 있었는데 그 위에 북쪽에는 발해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로 그렇게 명칭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을 이끌어가지고 발해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였나요? 대조영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대조영 사진도 보여드렸었죠. 진짜 쓸데없긴 한데 최수종 씨가 그렇게 연기를 하셨던 대조영 그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계층이었고 말갈인들은 피지배층이었다. 피지배층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어땠나요? 삼성육부제였습니다. 이 삼성육부제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모방을 했는데 완전히 다 모방만 하진 않았어요. 그 육부의 명칭, 육부 명칭과 또 운영에 있어서 발해의 독자적인 그런 운영이 있었습니다. 발해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였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인 삼성육부제는 당나라를 모방했지만 완전히 다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과 육부의 명칭 같은 것들은 다 발해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렇게 형성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과 남북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남북국이라는 단어는 신라와 발해가 모두 다 우리 민족사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는 그런 용어예요. 이 발해가 그 만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만주 땅은 원래 고구려가 있었던 그 땅이고 또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건국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는 당연히 우리 민족사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근데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동북공정. 제가 글씨가 이상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이 펜으로 적으니까 조금 더 심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다 중국 역사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들은 다 우리 중국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조금 굉장히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 당나라랑 그렇게 발해가 막 싸우기도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는 그 외부 세력과의 전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동북공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국내 소국들의 전투, 국내에 있는 그냥 소국들의 전투였다, 통일을 위한 그런 전투였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남북국, 그러니까 발해사가 우리 민족사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삼국과 남북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